지난달 산업 생산이 정부의 소비 살리기 정책과 자동차와 반도체 생산의 선전에 힘입어 전달보다 2.4% 증가해 54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늘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기업들이 잇따라 배당을 늘리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기업의 주가가 외국 기업에 비해 저평가돼 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이 완화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삼성과 롯데 화학부문 빅딜 소식에 오늘 삼성 SDI는 물론 삼성 정밀화학과 롯데케미칼 등 관련주들이 동반 급락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을 비롯한 SK그룹 CEO들이 제주도에서 합숙 세미나를 열고 국내외 경영 환경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파괴적인 혁신과 강한 기업 문화로 경영 위기를 돌파하자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0일 금요일 생경제 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나라의 지난달 산업 생산이 4년여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내수를 살리기 위한 정부의 각종 정책 등에 힘입어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늘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지난 9월 전체 산업 생산이 전달보다 2.4% 증가해 5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올 들어 산업 생산은 3월부터 3개월 연속 감소했지만 지난 6월에 증가세로 돌아선 이후 4개월째 늘고 있습니다. 9월에는 특히 자동차와 반도체 등 광공업 생산이 선전했습니다. 갤럭시 노트5 등 스마트폰 신제품이 출시된 영향으로 반도체 생산이 17.2%나 증가했고 정부의 개별 소비세 인하 정책 효과로 자동차 생산이 5% 늘면서 전체 광공업 생산은 전달보다 1.9% 증가했습니다. 서비스업 생산은 도소매와 보건, 사회복지 등이 늘어 1.2% 상승했습니다. 특히 소비 부문의 증가가 전체 산업 생산 증가세에 한몫했습니다. 소비를 의미하는 소매 판매는 의복이나 가전제품의 판매는 줄었지만 음식료품, 화장품 등 비내구재 판매가 늘면서 전월보다 0.5% 증가했습니다. 소매 업태별로 살펴보면 편의점, 대형마트, 슈퍼마켓, 백화점 등의 판매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늘었습니다. 소비 내수가 결국은 저희 전 산업을 주도적으로 견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별 소비세 인하라든가 코리아 그랜드 세일 등 정부의 소비 진작 정책이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추석의 그 연휴 효과도 이와 더불어서 성장 요인의 한 축이 되겠습니다. 대외 불확실성에도 내수와 생산이 회복세를 보이며 설비 투자는 선박 등 운송 장비와 자동차, 일반 기계류 등의 투자가 증가해 4.1% 높아졌고 건설 기성도 건축과 토목공사 실적이 늘어 4.9% 증가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들어보셨나요? 우리나라 기업의 주가가 외국 기업에 비해 저평가돼 있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이는 대기업들이 쥐꼬리만한 저배당 기조를 유지하면서 붙은 오명입니다. 그런데 최근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기업들이 잇따라 배당을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양한나 기자가 전합니다. 올해 9월 말 기준 한국 기업의 배당 성향은 평균 17.46%, 조사 대상 51개국 중 51호 최하위권입니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결과로 국내 기업의 배당 수준은 외국 기업과 투자자들의 눈높이에 한참 못 미치고 배당 수익률마저 꼴찌를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와 SK, 현대차 등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연이어 배당을 늘리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어제 시장의 예상 범위를 뛰어넘는 주주 친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11조 원대의 자사주 매입과 소각 계획과 함께 향후 3년간 순현금 수지인 프리캐시 플로의 30에서 50%를 배당과 자사주 매입 등 주주 환원에 활용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다수의 대기업들이 경쟁적으로 배당 확대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최근 3분기 실적 발표 이후 주주 배당 수준을 꾸준히 늘리겠다며 배당 성향 15에서 20%, 배당 수익률 2%를 1차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SK는 지난 6월 국내외 기관 투자가를 대상으로 연 기업 설명회에서 배당 성향을 30%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대기업들이 주주 환원 정책을 굉장히 과거보다는 좀 더 강하게 하고 있고요. 이번 경제팀이 처음 발족됐었을 때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해달라는 주문이 있었으니까 2015-16년대 가서 이제 그 결과를 좀 뭔가 이렇게 내놔야 되는 시기가 된 것도 있고 최근에 이제 그룹사들이 이렇게 지배 구조들의 변화가 좀 있잖아요. 주요 기업들의 어떤 흡수 합병들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주주들한테 주주 가치를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얘기를 합병 과정에서 대부분 나오고 언급한 내용들을 이제 실천하는 과정으로 보시면 돼요. 현대차 역시 배당 성향을 단기적으로 15%, 중장기적으로는 25에서 30%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삼성화재도 최근 실적 발표에서 배당 확대 계획을 밝혔습니다. 포스코는 지난 21일 분기 배당제 도입까지 검토 중이라고 공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대기업들의 태도 변화는 일명 코리아 디스카운트라 불리는 국내 증시의 저평가를 완화시키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시각을 긍정적으로 돌려놓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기업들이 정부의 정책 때문에 세금을 회피하려는 전략으로 배당 정책이 일회성에 그칠 수도 있고 배당 수준이 여전히 선진기업에는 한참 못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 지나친 기대감은 금물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삼성과 롯데의 화학부문 빅딜 소식에 관련 종목 주가가 크게 출렁였습니다. 삼성 SDI는 오늘 케미칼 사업 부문을 분할해 신설 법인을 설립한 뒤 해당 지분 전량을 2조 5,850억 원에 롯데케미칼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보유 중인 삼성 정밀화학 지분 14.65% 전량도 2,189억 원에 롯데케미칼에 매각해 매각 대금을 전기차 배터리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장에서는 삼성 SDI의 전기차 올인 전략을 긍정적으로 봤지만 주가는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삼성 SDI는 장 개시 직후 한때 4%대 상승세를 나타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하락 전환해 4%대 급락 마감했습니다. 롯데의 통째로 넘어가는 삼성 정밀화학의 주가는 낙폭이 더 커져 10.17%나 떨어졌습니다. 삼성으로부터 화학 부문을 인수하는 롯데케미칼은 2조 5천억 원이 넘는 부담스러운 인수 금액에다 이번 인수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불확실하다는 분석에 13.8% 하락하는 등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사물인터넷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인터넷에 연결된 모든 기기가 연결돼 자동으로 작동하는 기술을 말하는데요. 요즘 산업계에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사물인터넷 기술을 한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는 장이 열렸다고 합니다. 우리 생활 속을 파고든 사물인터넷 기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지희 기자가 소개합니다. 메뉴를 누르자 식재료 원산지 등 다양한 식당 관련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온도계를 이용하면 측정값이 자동으로 앱에 전달됩니다. 학교 급식을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 기술입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장비나 시설물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긴급 상황으로 산업 현장을 찾은 관리자가 스마트폰을 이용해 영상을 찍으면 영상은 관제센터로 향합니다. 전송된 영상은 중계 시스템을 거쳐 여러 관리자와 동시에 볼 수 있어 보다 효율적인 업무가 가능합니다. 반려견을 위한 사물인터넷 기술도 새로 출시됐습니다. 장기간 출장이나 휴가를 가도 앱을 통해 밥을 챙겨주고 심박수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 밖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외부 침입자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열감지 센서가 달린 창문이 열리면 자동으로 집안에 불이 켜지게 됩니다. 사물인터넷으로 이제는 창문으로 침입하는 범죄까지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저희 사용자가 한 4만 명을 돌파를 했고요.
매월 한 2만 명 정도 가입자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귀찮고 이런 거 싫어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걸 내가 말로 그냥 불 꺼 이러면 꺼지고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고 계시고, 한 손에 쥘 수 있는 스틱에도 사물 인터넷 기술이 들어갔습니다. 이 스틱을 이용하면 마트에서 쇼핑카트 없이 쇼핑을 즐길 수 있습니다. 바코드 스캐너를 통해 사고 싶은 물건을 찍기만 하면 됩니다. 계산대에서 줄을 설 필요 없이 소비자가 직접 계산을 할 수 있고 원하는 날짜에 물건을 배송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지금 현재 저희가 가격 협상 중인 업체가 한 군데 있고요. 그래서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에 아마 소비자가 직접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물과 습도를 조절해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기술도 선보였습니다. 사람이 직접 손보던 것들을 사물 인터넷이 관리해주면서 일손도 덜고 생산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내외 새로운 먹거리로 주목받고 있는 사물 인터넷. 최근 이 통사들이 선보인 기술들도 원격 조정만 하던 기존 시스템에서 벗어나 이제는 스스로 작동하고 좋은 정보들까지 알아볼 수 있도록 진화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한지희입니다. 최근 자동차 업계에서는 친환경, 스마트를 화두로 한 경쟁이 치열합니다. 첨단 IT 기술과 경량화를 위한 소재 기술, 그리고 에너지 기술 등이 자동차 한 대에 모두 집결되면서 자동차 산업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의 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연관 산업계가 자동차 업계에 잇따라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훈규 기자입니다. 배터리 산업 양강인 삼성 SDI와 LG화학은 포화에 스마트폰 대신 전기차 시장에 눈을 돌렸습니다. 삼성 SDI는 화학 계열사들을 모두 3조 원에 롯데에 매각하기로 했는데 이 중 2조 원을 전기차 배터리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말 그대로 전기차에 올인하겠다는 것입니다. LG화학은 일찌감치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수주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현재 LG화학으로부터 배터리를 공급받는 완성차 업체는 20곳이 넘습니다. 최근에만 지난 8월 중국 장안기차와 전기차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었고, 이번 달에는 전기차 선두업체로 꼽히는 테슬라와도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LG화학은 현재 연간 최대 전기차 18만 대 분량의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는데 2020년까지 생산량을 4배 이상 늘릴 계획입니다. 조선 건설산업 부진에 따른 수요 감소와 중국산 공급 과잉으로 수익성 악화에 허덕이던 철강업체들도 자동차 강판을 새로운 먹거리로 삼았습니다. 국내 철강업계 1위인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경량화라는 자동차 업계의 화두에 맞춰 강하면서도 가벼운 초고장력 강판 생산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일반 강판보다 무게가 10% 이상 가볍고 강도는 2배 이상 높은 초고장력 강판 제조 기술을 앞세워 자동차 업체들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의 지난해 자동차 강판 생산량은 800만 톤으로 국내외 생산 설비를 늘려 2020년 1200만 톤 생산 체제를 갖춘다는 목표입니다. 현대제철은 지난 5년간 총 87종의 자동차용 강판을 개발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높은 성형성과 강도를 동시에 갖춘 차량 측면 외판재용 강판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현대제철은 당진에 냉연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데 내년 초 공장 가동이 시작되면 차량용 강판 생산은 당장 100만 톤가량 늘게 됩니다. 이 밖에도 LG전자와 삼성전기도 자동차 전장부품 사업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LG전자는 지난주 GM과 전기모터 설계, 배터리 제어 기술, 인포테인먼트 분야 개발 협력을 맺었고, 삼성전기는 차량용 무선 충전 솔루션과 무선 차량 통신 등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처럼 자동차를 기반으로 IT와 소재 기술이 함께하는 융복합 시대가 열리면서 연관 산업계가 자동차 업체들을 향해 잇따라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SK그룹 CEO들이 강인한 기업 문화와 파괴적인 혁신을 통해 당면한 경영위기를 돌파하자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최태원 회장을 비롯한 SK그룹 CEO들은 지난 28일부터 2박 3일간 제주도에서 따로또같이 3.0을 통한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열린 합숙 세미나에서 중국발 경제 침체 등 국내외 경영 환경이 악화되면서 주력 계열사들의 비즈니스 모델이 성장 한계에 이르렀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SK는 전했습니다. SK그룹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관계사별 비즈니스 모델의 업그레이드와 관계사 간 협력, 강한 기업 문화 확립 등을 제시하고 혁신적 사회 공헌 모델로 후대에도 존경받는 기업을 만들어 나가기로 다짐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기업의 경영 활동은 국가와 사회라는 기반 위에서 이루어진다면서 사회와 국가의 기대에 부응할 뿐만 아니라 SK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 수팩수 추구협의회와 각 위원회, 각 관계사는 국가 차원의 관점에서 청년 실업 문제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역할과 지원 방안을 찾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삼성물산이 제일모직과 합병 당시 약속했던 거버넌스위원회가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한 거버넌스위원회는 삼성물산 사회이사 3명과 외부 전문가 3명 등 총 6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날 첫 회의에서 위원들은 위원회 운영 방향과 주주 친화 정책 추진 방안 등을 듣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장달중 거버넌스위원회 위원장은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입장에서 주주의 권익 보호와 가치 제고를 위한 의견을 의결기구인 이사회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삼성물산은 주주와의 소통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주요 경영진이 국내외 사업 설명회 등에 참여해 주주와 투자자에게 경영 현안 등에 대해 직접 설명할 계획입니다. 홈페이지에는 사회적 책임과 지배구조 내용을 공개하고 주주 통신문을 정례화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삼성물산은 사회이사 3명과 CEO 1명으로 구성된 사회적 책임위원회를 신설했습니다. LG전자가 지난 1일 국내에서 출시한 새 프리미엄 스마트폰 LG V10을 글로벌 시장에 출시합니다. LG전자는 이달 말부터 미국 이동통신사 버라이즌과 AT&T 등을 통해 현지에 출시하고 중국과 중남미, 유럽 등 전 세계 시장에도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LG전자는 헐리우드 영화배우 조셉 고든 레빗이 제작하고 출연한 TV 광고로 미국 소비자를 공략하고 홍콩에서는 후면에 가죽 커버를 적용한 V10을 별도로 판매하는 등 국가별 맞춤 마케팅을 진행합니다. LG전자는 다른 스마트폰이 가지지 못한 새로운 고객 경험으로 글로벌 시장을 적극 공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부동산 훈풍에 힘입어 분양 물량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나온 1차 청약 결과를 확인한 결과 지역별로 극과 극의 결과를 낳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보경 기자입니다. 최근 분양시장에서 대량의 물량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느냐 여부에 따라 청약 결과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가장 저조한 성적을 보인 곳은 대우건설의 운정신도시 센트럴 푸르지오. 1순위 청약 결과 총 1952세대 중 고작 103세대가 신청해 0.05대 1의 저조한 청약률을 기록했습니다. 파주 지역의 경우 교통 여건이 열악하고 배우 수요를 갖출 만한 업무 단지를 갖추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수요층이 한정돼 저조한 청약률을 기록했습니다.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이편한 세상 용인 한숲시티의 1순위 청약도 어제 이루어졌습니다. 결과는 1.02대 1, 청약 미달을 간신히 넘겼습니다. 미달은 모면했지만 최종 청약 경쟁률은 더 낮아질 것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입니다. 용인 한숲시티는 6,700여 가구를 3개 블록으로 나눠 각각 다른 날 청약을 받는데 청약 예정자들이 한 개의 청약 통장으로 이 단지에 3번 청약할 수 있는 셈입니다. 청약 경쟁률에 거품이 끼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반면 같은 날 청약을 받은 위례 보미리즘빌은 위례 불패의 위력을 이어나갔습니다. 위례 보미리즘빌은 116세대 모집에 18,271세대가 지원해 평균 경쟁률이 무려 157대 1에 달했습니다. 위례 신도시는 교통이 편리해 사실상 강남 생활권으로 봐도 손색이 없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2017년까지 신규 분양이 전무한 상황에서 사실상 위례의 마지막 남은 물량이라는 점과 3.3제곱미터당 1,600만 원대라는 저렴한 분양 가격이 수요자의 발길을 이끌었다는 분석입니다. 이 같은 지역별 청약시장 양극화는 신규 공급이 급증하자 예비 청약자들이 각 지역별 입지를 비교해 선별적으로 청약을 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지역별 양극화가 더 심화될 예정이라며 청약에 신중하라고 조언합니다. 갈수록 그 도심과 외곽에 대한 선호도라든가 지역의 양극화는 두드러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거주가 아닌 목적으로 사실 투자 목적으로 분양받는 건 좀 위험하고요. 다음 달 월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인 67,100여 곳의 새 아파트가 줄줄이 청약에 나섭니다.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포스코건설이 대전 서구 관저 4지구에 관저 더샵 모델하우스를 열고 본격 분양에 나섰습니다. 관저 더샵은 지하 2층과 지상 25층 9개 동 총 954가구 규모로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는 840만 원대 후반입니다. 이 아파트는 전세대를 남향 위주로 배치했고 단지 내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수납 공간을 강화했습니다. 전용 72제곱미터와 84제곱미터의 경우 현관 창고를 만들어 넉넉한 수납 공간을 제공하고 전용 59제곱미터의 경우에는 현관 양측 신발장을 제공하는 등 편리한 생활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단지 내에는 입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스포츠존과 키즈존, 에듀존을 비롯해 다목적 실내 체육관과 골프 연습장 등의 시설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관저지구는 지하철 개통과 함께 도안대로, BRT 연장 등의 호재가 예정돼 있어 수요자들에게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관저 더샵은 오늘 11월 4일 1순위, 5일 2순위 청약 접수를 실시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실과 함께 국회에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토론회는 영세한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신용카드 수수료의 인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이인호 서울대 교수는 현행 신용카드 수수료 체계의 문제 해결을 위해 소액 구매 시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의무 수납 조항을 폐지하고 중소가맹점은 가장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벌어진 토론에서는 정부, 학계, 업계 등에서 가맹점 규모별 수수료율 격차 해소와 중소가맹점 단체 카드 수수료 협상권 부여, 중소가맹점 범위 확대, 또 카드사회 전표 매입사 설립 등의 제안이 나왔습니다. 중기중앙회 측은 올해부터 적용된 중소가맹점의 우대 수수료율 2%는 신용카드 수수료율 전체 평균인 2.1%와 비교할 때 사실상 우대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3분기 성장률이 기대를 밑돌면서 원달러 환율이 2원 20전 내린 1140원 10전으로 마감했습니다. 전날 발표된 미국의 3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 속보치가 연일 기준으로 1.5%를 나타내 시장의 예상을 밑돌았고 주요 통화에 견준 미국 달러화가 약세를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한국과 일본, 중국의 경제통상 장관들이 3년 5개월 만에 만나 교역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012년 5월 이후 처음으로 열린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달 2일부터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이동통신 3사가 공동으로 개발한 휴대전화 음성 스팸 차단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계좌이동제가 시행된 첫날인 오늘 오전 계좌이동 처리를 할 수 있는 페이인포 사이트에 접속자가 몰려 한때 서비스가 지연되는 등 이 제도에 대한 금융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달부터 3개월간 전국의 약 7만 가구의 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전국 입주 예정 아파트는 총 6만 7천여 가구입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5%가량 늘어난 수치입니다. 새 아파트 집들이가 늘어나면서 새집 증후군을 호소하는 세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새 아파트에 들어가면 눈이 따갑고 목이 칼칼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민한 사람의 경우 피부가 가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마감재에서 나오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포름알데히드 등 유해 오염물질로 인한 새집 증후군 때문입니다. 그 새집 증후군 자체가 포름알데히드 성분이 많은데 거기에 노출되면은 쉽게 말해서는 아토피, 천식, 비염에 걸려 쉽고 장기간 노출되면은 폐렴이라든가 폐암, 각종 질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새집 증후군을 줄이는 쉬운 방법 중 하나는 베이크아웃으로 난방을 가동해 실내 온도를 높여
마감재에서 오염물질의 배출을 일시적으로 증가시킨 다음 환기를 통해 줄이는 방법입니다. 우선 바깥으로 통하는 문과 창문을 모두 닫습니다. 오염물질이 많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실내에 있는 수납 가구의 문과 서랍을 전부 열어두고 새로 산 목재 가구가 있다면 종이나 비닐을 벗겨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실내 온도를 35에서 40도 정도로 올려 6시간에서 10시간을 유지합니다. 이어서 문과 창문을 모두 열어 한두 시간 정도 환기를 시킵니다. 이와 같이 난방과 환기를 3번에서 5번 정도 반복하면 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서랍장과 벽지 등에 피톤치드 원액을 뿌리는 방법입니다. 피톤치드는 천연 나무에서 항균 물질로 일종의 그 포르말데를 중화시키고 세집중을 갖다가 예방하는 차원에서 실크 벽지, 가구 내부에 뿌려갖고 피톤치드 액기스를 새집의 벽이나 천정 등에 뿌리면 포름알데히드와 각종 독성 물질을 정화해줍니다. 특히 붙박이장과 거실장, 싱크대, 신발장 등의 가구류는 서랍과 선반을 분리한 후 살균 후 코팅 처리해 새집에서 발생하는 유해 물질을 근본적으로 제거해야 합니다. 그 표면뿐이 아니고 내부에 이렇게 열어서 보시면은 안에 포름알데히드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나무가 부족한 나라라 대부분이 합성나무인데 거기서 포름알데히드가 많이 쏟아져 나오거든요. 또 마루바닥에서 올라오는 본드 냄새와 시멘트 독은 친환경 마루 코팅제로 코팅해 유독물질을 차단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새집 증후군을 줄이기 위해서는 벽지나 서랍 등 유해물질이 나오는 근본 원인을 제거해야 하고 상황이 심각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리뷰 박유라입니다. 오늘 아침 서울에 첫 서리가 내릴 정도로 추웠습니다. 지금도 바깥 공기가 무척 차가운데요. 주말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지만 오늘보다 기온이 더 내려가겠고 바람도 강해 매우 쌀쌀하겠습니다. 또 강원 동해안 지방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이 갑자기 겨울로 들어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의 기온이 1.7도까지 내려가면서 또다시 하루 만에 올가을 최저기온을 기록했는데요. 주말 내내 대체로 맑겠지만 토요일인 내일은 아침 기온이 조금 더 내려가 가을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고요. 모레까지 일부 내륙으로는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것도 있겠습니다. 또 한낮에도 15도를 밑돌며 쌀쌀하겠습니다. 보온 유지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기온이 오름세로 돌아서면서 차츰 예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모습이고요. 서해안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 많은 하늘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은 중국 중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를 나전레보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동일 맑은 하늘이 예상됩니다. 한낮 기온 서울과 대전 13도로 평년 기온을 밑돌며 춥겠습니다. 동해안 지방도 쾌청한 하늘을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강릉 14도, 울진 13도에 머물겠습니다. 남부지방 대체로 맑겠지만 제주도는 종일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 광주와 대구 14도가 되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서부 서쪽 먼바다와 제주도 전해상에서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일요일 밤 제주도에 비가 시작돼 월요일에는 전남과 경남까지 비가 확대된 후 점차 그치겠고요. 그 밖의 날은 가끔 구름만 지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SN경제 현장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되십시오.